네, 지금부터 2024년도 동정과 평가 아카데미 6월 정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블랙리스트 U의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우리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법 법제화 힘쓰시고 있고 요즘 바쁘게 토론도 하시고 이렇게 활동하기 전은 정윤희 작가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강신하 상대표님이 대사 열어주시고 또 그 잘 나오시고 같이 어제도 토론회도 같이 하셨더라고요. 정윤희 작가님이 발제하시고 강신하 우리 상대표님도 토론자로 나셔가지고요. 강신하 상대표님 정윤희 작가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2018년도 무렵에 그 박근혜 정부 때 문화예술인들을 이렇게 좌파 예술인들을 명단을 작성해서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블랙리스트인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이명박 정부 때 그, 그 문화 균형화 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그거는 감춰지고 박근혜 것만 드러났는데 우리 정윤이 우리 작가님께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표현의 자유, 검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검열 같은 게 심해져서 되게 표현의 자유가 너무 위축돼 있습니다. 근데 자유를 가장 많이 외치면서 표현의 자유를 가장 많이 억압하는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서 문화예술인들의 모든 인권을 위해서 오늘 또 어제도 열심히 잠도 못 주무셔가지고 지금 눈이 충혈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작가로서 활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1인 3역을 하시는 우리 정윤희 작가님을 위해서 함께 힘을 보태서 꼭 블랙리스트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블랙리스트 이후 대표로 활동하시고 문화연대에서 위원장으로도 하시고 또 비평그룹 시각 대표로 활동하시는 우리 정윤희 작가님 소개합니다. 오늘 강연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유는 제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하게 공유 열어놨거든요. 아, 네네네. 어, 제가 예,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작가인데, 사실은 시각 예술 분야, 미술 분야라고 하죠. 시각 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었고, 관련된 공부는, 그러니까 사실은 조직과 제도 부분, 그러니까 정책 부분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직 이론을 공부를 좀 박사까지 했고, 그 이유는 예술가들의 삶 자체가 이제 계속 지원 제도를 통해서 통제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갖고 좀 자유롭게 표현도 하고 그것이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문화 인류학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권리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공부를 한 것과 실제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8년간, 물론 광화문 광장에서, 예술가들과 만나서 함께 이제 그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했지만, 그 당시는 이제 옆에서 이렇게 계속 그림만 그렸었거든요. 벽화처럼 그리고, 뭐 이렇게 풍자 그리고, 이런 그림을 계속 그렸다가, 어, 이게 블랙리스트가 이제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고, 진상조사위라고 해서 블랙리스트 문제를 진상조사하는 위원회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전체 밝혀지진 않았는데 국힘의 반대로 예산이나 뭐 이런 전반적인 어떤 여건들이 중단돼가지고 제대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밝혀진 게 만여 건이 되거든요. 9천 몇백 건 정도가 되는데 그 9천 몇백 건 정도가 됐을 때 사실은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진상조사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채여서 아마 상상치 못할 정도로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이 블랙리스트 사건을 이제 정치적인 내용이나 그 사회의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불편하게 생각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 바탕은 이명박 때부터 이제 그 기조들이 있어서 좌파 예술인 척결, 뭐 혹은 유명한
그 대중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노출된 대중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좌파, 우파를 나눠서 그 좌파 예술인이라고 찍힌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활동을 박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근데 그게 잘 보시면 제 배경에 보면 저기 MB 정부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정책으로 집행이 됐다는 것. 그러니까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검열을 하거나 혹은 배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아주 공식적으로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탕이 돼서 그 박근혜 정부에까지 왔었고, 지금 그 네, 이명박도 그래.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기용됐던 인사들이 다시 재기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문학에도 유인촌이 이제 복귀를 하고, 사실은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을 다시 더 진화된 방식으로 이제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사실 제가 베이스가 미술인데 미술 작업이나 비평이나 뭐 이런 것들을 거의 못 하다가 최근 들어서 한 7년, 8년 이 운동만 하니까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모든 기관이나 뭐 이렇게 연결되는 일들이 다 끊겼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생계가 더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활동하는데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활동가로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요즘에는 비평 글을 쓰고 뭐 시각 연구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부업을 해서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약간 좀 정신없이 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말하다 보면은 제가 좀 잘 못 느끼는 건데, 제가 한 8년이죠. 8년 가까이 블랙리스트 싸움을 했는데, 이게 블랙리스트 싸움이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에는 특히 문화예술 정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요즘에는 한국 문화예술 정책을 참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인 복지라던가 굉장히 잘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예술인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통제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예술인들을 예술 작업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부가 지시하는 행정 지침을 하도록 하게 하고 보조금 관리를 통해서 이제 압박을 해가고 압수수색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내밀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되게 이런 블랙리스트나 이런 것들이 국가의 문화 정책과 행정 체계를 통해서 작동이 되는 부분이고 윤 정부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검사고 사실은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관료 집단의 어떤 그 국가의 권력을 점유해가는 그 과정에서 예술도 마찬가지로 예술계도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관료 독재에 영향을 받아서 관료들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 정책을 통해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지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도 블랙리스트라 밝혀지진 않았으나 이름의 명단은 아닌지 좀 지금은 이제 행정 제도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블랙리스트가 계속 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두서 없지만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자료를 좀 공유하면서 블랙리스트가 좀 막연할 수도 있어서 앞에 예전에 이제 저희가 아주 초반에 그 만들었던 영상이 3분짜리가 있어요. 보다가 좀 지겨우면 제가 딱 끊을 것 같긴 한데 그걸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어? 어디 갔지? 여기다. 음성이 안 나오네. 아, 소리 안 나오나요? 음악이? 예. 음악 소리가 안 들리나? 네, 아이고,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면 요거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소리가 이게 저는 들리는데 거기가 안 들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여기 음이 소거가 돼 있네요. 아, 제 건 아니죠? 예, 예, 아니, 비디오 음이 소거돼 있는데요. 아, 지금 꺼져 있어요? 비디오 음이, 예, 예, 아, 예, 지금 올리신 것 지금도 안 같아서. 들리나요? 예, 예. 어, 아, 그럼 대략 그냥 살펴만 살짝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어쨌든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공공적 수단을 통해서 이제
어, 예술인들에게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사찰, 감시, 검열, 배제, 통제, 차별하는 것이고 위헌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 장면은 이제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계속 이제 박근혜 퇴진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예술가들이 모여서 이제 작업도 하고 행진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했었던 거고 이때 이제 원세훈 재판거래나 뭐 삼성 이런 비리들 나왔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사실 블랙리스트 범죄라고 하는 것들이 음, 예술인들에게 한정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국민의 어떤 문화 권리 침해, 그러니까 다양한 다양한 어, 문화적인 경험들이나 창작 활동들을 방해를 받는 것들, 그러니까 예술인들도 방해를 받지만 그것들을 누려야 할 국민들에게도 이제 그 권리가 박탈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피해자들을 봤을 때 그 블랙리스트 피해 명단에만 올랐던 예술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권자 전체에게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것이었다. 뭐 이런 차원으로 이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보면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따 좀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국가폭력을 동원한 이제 실제 범죄고, 그 블랙리스트를 했던, 아까 이제 정책과 행정을 했던 정부의 책임자들이 이제 계속 그 가해자들인데, 그것들을 밝혀내도 처벌이 안 되는 문제, 그리고 되게 금방 복귀되는 문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에 걸쳐서 블랙리스트의 어떤 그 근본이 되는 정책을 세웠던 송수근이라고 하는 그 전 차관이 개원예술대학교 총장이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응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렇게 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는 지금 우리가 블랙리스트 이후라고 하는 단체를 좀, 단체라고 하기보단 그 공식적으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광장에서 모였던 문화예술계의 거의 전 장르죠. 전 장르의 21개 단체가 뭐 출판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단체가 21개 정도가 됐었어요. 그 예술 단체들이 모여서 한 5년, 6년 정도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계속 블랙리스트 이제 피해자 단체로 있으면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게 계속 압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그, 그 적폐청산 1호가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국정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억지로라도 이렇게 좀 지연되지만 그래도 이제 개선이 되는 것들이 있었고 약속이 좀 추진이 되는 것들이 있었고 예를 들면 검열 사건이 발생되면 어쨌든 분위기가 그게 잘못된 거니까 나중에 인정을 해서 사과를 하거나 후속 조치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졌었고 현장에서 예술가들이 이제 싸우기랑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예술가들은 생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고민했던 거는 윤 정부 들어서 사실 블랙리스트가 완전히 굉장히 심각해진 거죠. 그러니까 더 진화된 방식으로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예상을 했었고 이미 후보 시절 때부터 그것들을 비쳤기 때문에 그 인식들을 비쳤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좀 고민을 했었고 강시아 변호사님이 같이 하고 계시는 그 민변의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그 강시아 변호사님이 예전에 블랙리스트 피해자들 소송 단장이셨거든요. 그 그때 이제 찾아뵙고 이런 조직을 만들 거다. 그러니까 윤 정부에서 심각해지는 블랙리스트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 운동을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는 전문 기구를 좀 만들겠다. 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그 만들겠다 해서 준비 모임만 1년 반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12월에 공식으로 발족을 했죠. 하지만 준비 기간 동안에 계속 그 윤석열 정부랑 싸우고 있었고, 뭐, 강시아 변호사님도 뭐 수시로 기자회견 나와주시고, 저희 또 퍼포먼스도 하고, 또 성명서도 내고, 뭐 국회도 찾아가고, 별짓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랬을 때 이제 블랙리스트, 그때 시대를 어떻게 규정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영어로 포스트 블랙리스트라고 하는데, 저희가 포스트 블랙리스트죠. 블랙리스트 이후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저기 조직의 이름으로 쓰게 됐는데요.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블랙리스트 이후에 블랙리스트를 고민하는 거는 예술계를 넘어서 사회 전반적인 표현에 대한 문제와 또 전반적인 어떤 국가 지배 권력, 뭐 자본 권력 이런 문제를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확장되는 개념으로 이제 그렇게 넣기도 했었고 또 이제 블랙리스트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이제 사법 체계가 모두 국가 범죄로 인정한 사건임에도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고 그 전에 있었던 어 뭐 가해를 저질렀던 가해를 했던 그 국가 권력이나 혹은 자본 권력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적폐 청산이 계속 되지 않으면은 정치 권력 재생산되는 것이고 특히 좀 윤정부 들어서 심각한 거는 이게 현대사회에서 행정국가라고 봤을 때 관료주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료의 어떤 기술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독특한 그 공무원 출신의 아니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블랙리스트의 양상이 굉장히 진화되고 좀 다른 방향으로 이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 이제 피해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블랙리스트가 있었을 때는 이게 블랙리스트야? 아니야? 모르겠네? 근데 좀 이상하네? 아, 그래. 잘못 보였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하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안 받았겠지. 혹은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나의 실력이 부족해서 이번에 좀 준비를 부족해서 이렇게 예술 지원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배제당한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고, 배제를 당해도 그게 일상적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있었는데,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제 가시화되고, 뭐, 그게 적폐청산, 뭐, 이런 해결, 뭐, 이런 것까지 가니까, 예술인들의 인식에는 그러면은 내가 배제당하고 차별당하고, 이렇게 검열당하는 것 자체가 나의 권리, 나의 어떤 직업적 권리, 존재적 권리랑 굉장히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인식들이 생겼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초반에 엄청 검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유인촌이 복귀되면서 처음에 문화특보로 왔다가 한 달 반 만에 장관으로 이제 재임명되면서 이 예술인들이 특히 피해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이 블랙리스트 계속 지켜봤던 예술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회의적인 상태,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깊은 상태여서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포스트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들, 아니, 그러니까 사회로 돌아왔다. 그래서 자꾸 저희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블랙리스트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정의하는 게 국가가 정치적 이념이 다르고 정권의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정원을 비롯해서 국가기관과 행정력을 총동원한 정책범죄라고 했는데 사실 기자가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제 이름이랑 블랙리스트 이유를 국정원 자료에서 봤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제 감시당하고 뭐 있구나. 그리고 저 또한 이제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문화재 뭐 이런 것들 참여하면서 거리에서 좀 했다가 그게 문제라고 이제 억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검찰에 기소가 당한 상태고요. 근데 아주 전방위적으로 이제 압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 건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까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을 받아서 이거를 좀 더 확장한 그 정책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실제로 어, 블랙 리스트를 작성하거나 혹은 배제하는 방식을 만들거나 제도를 변경을 해서 심사 제도를 변경을 해서 그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예술인들을 이렇게 걸러내거나 이런 것들을 정책을 통해서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사전 검토, 사전 검열, 검토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사전 검열이고요. 이런 검열을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명박 정부보다 더 상세했던 부분들은 실제로 실무자들이 그 일에 동원됐었던 거예요. 문체부에서도 이제 실무 역할을 하고 있는 과장급이 주로 많이 맡아서 했었고, 그리고 그 산하에 각종 이제 예를 들면 출판이면 출판진흥원, 뭐 저기 문학이면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영화면 영화진흥위원회 이렇게 산하기관들이 있는데 그 산하기관의 직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아주 상세하게 그 사업에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심사를 통해서 어떻게 배제할지 이런 것들을 행정적인 절차들을 아주 상세하게 그것들을 확인하고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요렇게 정책 범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요런 흐름으로 뭐 김기춘이 그러니까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박근혜 때 굉장히 중요했던 아까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의 핵심의 개념인데 사실 되게 추상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고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고 이제 토대를 세우고 나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제 부임을 하죠. 김기춘은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엄청 희대의 정말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김기춘이 들어와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좀 독특했던 거는 다른 정치인이나 권력자에 비해서 예술에 굉장히 민감했던 거.
예술이 미치는 파급력에 대해서 좀 두려워했던 건 아니냐. 왜냐면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냐. 예를 들면 이명박 때는 대중예술인들 딱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해서 이제 통제를 한다면 예를 들면 순수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순수 예술인들까지 포괄해서 그렇게 대규모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이제 상세하게 요 사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될 때 지시를 하고 국정원의 아이오, 그러니까 정보를 취득하는, 그러니까 정보를 이게 찾아내는 그 아이오들을 동원해서 이제 또 사찰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정황들이 이후에 문재인 정부 있을 때 그때 아마 박지원 국정원장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국정원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다시 다 확인됐었던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박영수 특검이라고 해서 특검이 이 사실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잘 되지 않았던 것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김기춘이 그 작년에, 아니, 올해 초에 2월 달, 4월 달에 이제 최종 선고를 났었거든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그 최종 선고가 났을 때 김기춘이 자기 최후 변론을 했을 때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예술인도 이제 시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굉장히 부정축제 어떤 주체를 보고 그거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보조금을 써서 그러니까 보조금을 쓰는데 되게 부정적으로 쓰는 게 시민단체다. 예술인 똑같다. 그게 기재부가 계속 그 문제를 제기했었기 때문에 그 기재부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그런 남용되는 예산들 공정하게 이제 지금 공정을 세웠잖아요. 저기 유인철,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과 정의를 세웠는데, 이랬을 때, 이제 계속 특별 감사를 하죠. 감사를 통해서 이제 시민단체들을 죽여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기조로 했었고요. 그랬을 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보수와 진보를 나눠서, 진보는 이제 한 민주당 정도인데, 보수와 진보 정치의 차이는, 보수는 잘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경쟁을 시켜서 훨씬 더 우수한 내용들을 이렇게 내용들을 발굴해내는 것이고, 그리고 진보는 우수하던 하지 않던 그냥 포퓰리즘으로 다 나눠주는 정책을 하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런 지원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예술인들에게 그러니까 보조금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것 자체가 예술인들 스스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길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를 가지면서 블랙리스트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 정당화를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술인들만 특정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아주 여러 건 이제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 중에 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여러 부처에 있는 국장들을 처음에 부르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계에 담당했던 그 특정 모 사무관이 이걸 준비를 하면서 리스트를 스스로 막 만든 거예요. 막 만들었는데 그 캐비넷에 이제 남긴 거예요. 남기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것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남기면서 우연찮게 이제 발굴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확 일어난 건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들 속에서 제도 정비 흐름 속에서 있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입헌 민주주의의 침해, 민주적 기본 질서의 부정, 법치국가 원리의 침해, 평등 원칙의 침해와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 문화부 국가 및 사회국가의 원리 침해, 문화정책의 공공성과 투명성 훼손, 뭐 어쨌든 부당행위, 불법행위를 좀 일상화하는 것들, 이념 통치를 하는 것들, 그리고 정책을 가장한 국가범죄라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그런 사태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문화예술계의 일만은 아니었다. 어쨌든 이 문화정책 전달 체계 문제나 혹은 이렇게 문화정책을 둘러싼 협치 구조 같은 것들이나 혹은 어떤 거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 공론장이나 혹은 어떤 참여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어떤 집권자나 권력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들이 일방적으로 수직적으로 이렇게 관료 중심으로 결정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토대들 속에서 블랙리스트가 정책 범죄로 실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블랙리스트가 아까 잠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블랙리스트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실제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행정을 만들고, 그러니까 문화행정, 법, 그리고 기관들, 아까 이제 문체부 산하의 주요 장르에 따른 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블랙리스트 하지 않고 문화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기조를 세우고 그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하는, 그 조직 정비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죄송합니다. 조직 정비를 했었고요. 어, 이 법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데 있어서는,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희 집 고양이가, 아, 그, 괜찮습니다. 네네. 집에서 해갖고.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돼서 사실 아까 이 사무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법은 아주 일부예요. 실질적으로는 헌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문화 쪽에서는 문화기본법이 있거든요. 이 법들을 개정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 및 문화 기본권을 가는 것. 문화 기본권은 사실 온 국민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의 그러니까 정부 개편을 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 정부법을 통해서, 사실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태행하고 있는 문체부, 저희는 문체부를 하니까 문체부 조직을 좀 개편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시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블랙리스트처럼 표현의 자유 침해, 이런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을 가해자,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혹은 공공기관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처벌 근거가 없었는데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벌 근거가 사실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의 다 수위가 아주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랑 이 사건들에 대해서 진상조사들을 제대로 하는 부분들, 그리고 피해자들을 회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이제 아까 강신아 변호사님께서 그 특별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하나 법이 만들어진 거는 예술가 지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예술인 권리 보장법을 하나 4년 동안 싸워서 만들었고요. 사실 지금도 그 예술인 권리 보장법, 지금 바쁜 게 그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 블랙리스트를 작동하지 않아서 거기에 이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지금 하는 것에 지금 요즘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것도 원래 계속 기회가 없다가 윤석열 정부 이렇게 하고, 그냥 총선 끝나고, 지금 국면에서 이렇게 정부랑 여당이랑 야당이랑 대치되면서 되게 이슈 파이팅이 되니까 딱 기회가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그냥 표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 법제도, 문화행정, 후속조치,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을 지고 피해자 회복을 하고, 그리고 이런 예술 지원 정책의 인식 전환과 원칙을 수립하고, 이런 과제들이 쭉 있어요. 이 과제를 문체부가 자기들이 다 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체부의 과제였기 때문에. 이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문체부 니네가 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 개선 권고안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1호였기 때문에, 적폐청산이 1호였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서 문체부가 했었어요. 그때 이제 검토하는 기구에 제가 있었었고, 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제 법 제도, 그다음에 문화 행정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조직 기능 장르 체계를 개편하는, 조직 개편하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굵은색을 좀 표시했지만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한 거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계속 검열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법을 만들었고 제도를 만들었는데 최, 아주 최소한의 수준도 작동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이거를 이행하는 이제 관료 집단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고 뭐 이렇게 했어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이제 검토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윤정부 들어서 윤정부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가장 그 정치적인 내용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할 때 핵심이 되는 게 풍자예요. 아마 기사 계속 보시면 최근에 막 알려진 사건 중에는 가상으로 꾸며본 뭐 윤석열의 양심 고백 이런 그 영상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딥페이크라고 했지만 사실 딥페이크가 아니었었고 패러디 영상이었었고, 그 영상은 사실은 내 피해자 그걸 제작한 사람들이 얘기 들었는데, 원래 이재명 후보였을 때 이재명 의원이 자기가 한 연사를 갖고 거기다가 그걸 그대로 이제 윤석열한테 양심 고백으로 얹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후보 시절에는 SNL에 가서 SNL에 그러니까 코미디 프로에 가가지고 이렇게 풍자하는 게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 SNL에 뭐 걸립니다. 그러니까 풍자를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가장 첫 번째 윤 정부가 계속 검열을 했던 거는 윤석열을 풍자하는 작업들이었습니다.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윤석열차 같은 건들이 있죠. 그거는 뭐 초반에 했던 건 아니지만 풍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는 뭐 양반전이라던가 풍자를 하는 건 굉장히 오랜 전통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권력자를 어, 좀 비판하거나 좀 희화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반적이었었는데 이명박 때까지만 해도 쥐새끼 뭐 이런 거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이명박을 이렇게 은유로 표현을 해도 잡혀가지 않았는데 박근혜 때부터 이상하게 박근혜의 어떤 얼굴을 좀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범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아예 이제 풍자 한 자신들, 특히 김건희 여사와 본인을 풍자하는 그런 사업들이나 그런 작업들은 기회를 막 박탈해버린 거지. 검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윤 정부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윤 정부는 문화정책이 없다고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도 걔네 문화정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K컬처가 이끄는 자유와 연대입니다. K컬처는 사실 민주당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고 우리 되게 일상적으로 쓰고 있지만 이 K컬처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K컬처가 그 뭐지 아이돌 산업만 혹은 특정 드라마만 이제 계속 키워서 산업화를 강조하게 되면 그게 그 문화의 발전일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것만 이제 해야 된다라고는 얘기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K컬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모호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그 대신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 약자 프렌들리 정책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장애인 문화예술은 좀 많이 해요. 이 김건희 여사가 장애인 예술에 되게 관심이 많대요. 그런데 문제는 문화예술이 를 활동을 하는 것을 그냥 공연하고 전시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장애인을 도구화해서 자기네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약자들한테 기회를 줘서 잘하고 있다. 이러지만 정작 장애인의 이동과 교육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더 압박을 하고 이거 주체성을 갖고 창작을 하는 거에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음. 윤 정부 들어서 가장 초반에 많이 했던 것은 민간단체 보조금 특별감사거든요. 이거 시민단체들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2차적으로 이제 문화예술계로 왔고요. 초반에는 사실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단체들에게 지금도 아직은 직접적으로는 하진 않았어요. 그 대신 이제 계속 경고성으로 다른 단체를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좀 특정한 경우, 예를 들면 사업자와 이렇게 언론과 문화예술 사업을 경험하는 그런 뭐 뉴스페이퍼나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특정해서 계속 어제도 통화했지만 그 기자랑 계속 압수수색을 하고 이상한 항목을 걸어가지고 뭐 이제 재판을 걸고 계속 괴롭히는 거 소송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고발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압수수색과 뭐이 특별 감사라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하니까 그 기자 그러니까 그 뉴스페이퍼 대표가 업체를 그냥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뭐 이렇습니다. 특별감사 되게 심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 아까 그 윤석열 그 영상 가상으로 꾸며본 그 윤석열의 양심 고백 그 영상은 제작자뿐만 아니라 공유한 사람 10명을 압수수색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을.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그 영상을 보고 공유를 한 건데 그 중에 한 명이 조국혁신당의 당원이었는데 그걸 또 정치적으로 걸어서 선거 기간에 막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맥락이죠. 사실은 이렇게 그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고 누구나 자신들의 목소리를 문화 매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거를 압수수색을 통해서 특별감사를 통해서 계속 괴롭히는 거고 특히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단체들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단체도 보조금을 쓰는 데에 계속 그 회계 문제를 갖고 괴롭히는 거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거의 거기 때문에 지쳐서 미디어 운동하시는 단체들도 이게 아무것도 더 할 수 없다. 그냥 눈치 보면서 계속 조용히 있는 거 선택하겠다. 이런 단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해가는 것들, 그리고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정비라고 있는데, 정부 법령에 따라서 각종 민간 전문위원들, 그러니까 참여자의 권리라고 하죠. 정부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현장의 전문가들, 시민 무슨 기후위기면 기후위기의 전문가가 그 행정위원회, 법령에 따른 무슨 법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위원회에 39%를 폐지 통합하고, 예술계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계는 41%를 폐지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특히 폐지한 데는 뭐 이렇게 유령위원회다, 식물위원회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그러면 정비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아니면 대안을 마련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폐기한 문제.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은 아무래도 수도권에 비해서 문화적인 여건들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문화 생태계와 관련된, 그 문화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된 지역문화진흥과 관련된 어떤 그 조직이 있고, 그것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고, 뭐 센터가 있고 막 그런데요. 거기에 이제 그 민간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역 생태계 문제인데 민간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아예 위원회를 폐지는 못했고, 그거는 폐지가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폐지는 못하고 다 공무원으로 위원들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민간이 어떤 정부의 결정한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게 그 현장 단체들에 대한 압박들, 거버닝에 참여하는 주요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을 압박을 하는 거죠. 이제 민간을 믿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옛날에 몇 달 전에는 대한체육회랑 국힘이랑 되게 사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경상비를 42억을 깎아버린다던가, 아니면 출판협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출판사들 협회가 있는데, 출판사 협회도 지금 굉장히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고, 뭐, 이렇게 이게 큰 단위의, 민간의 단체들을 이렇게 와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다 대체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관료 독재 국가라고 봤고요. 윤 정부는 뭐 다 아시다시피 배타적인 이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게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뭐 그리고 계속 이념과 관련된 뭐 얘기들을 계속 털어내죠. 초반부터 계속 그랬었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딱 예술 검열을 하겠다는 아니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알아서 이제 자기 검열이 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이명박, 박근혜 블랙리스트 정책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정부, 지방자치, 단체, 그리고 기타 행정기관들이 자기 검열 일상화, 그리고 문체부는 이걸 재발 방지하는 데 약속을 하고 과업이 있음에도 이걸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 아까 그거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자기 검열이 굉장히 심각해서, 그 자기 검열이 심각한 부분들이 이따 사례들 쭉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국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인촌이 장관에 임명되면서 하고 있는 게 계속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한 사실을 지우면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죠. 문체부 공무원들의 트라우마가 걱정된다. 블랙리스트 트라우마가 걱정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인촌이 복귀했다는 건 이명박 때 블랙리스트와 박근혜 블랙리스트를 수용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이게 국정운용 차원에서 좌파 혐오 프레임들을 만들어서 정책화, 제도화를 하는 거고요. 이게 균형화 전략은 나중에 좀 강시아 변호사님이 좀 더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분석을 한 게 있긴 하지만, 이 관점에서 지금 계속 온갖 공공기관이나 공공조직의 수장들이 우파 인사들을 계속 기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파에 인사가 없어요. 실력 있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무슨 뭐 영진이 위원장으로 추대된다던가, 뭐 영상자료원, 특히 영등이 영상하고 영화를 등급을 매기는 위원회, 아주 우파 쪽에 굉장히 유명한 공무원 출신이고 뭐 글도 쓰고 뭐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영등이 위원장으로 앉히고 뭐 이런 식의 좀 그 우파 좌파를 나눠서 우파 출신의 전문가들을 기용하고 우파 단체들을 키우고, 이런 프레임을 좀 가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차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데, 윤석열차는 그 순수한 예술과 정치적으로 오염된 예술, 이래서 정치적으로 오염된 예술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검열이 되는 거 내용 대보면은 정치적 땡땡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검열 대상이 되고, 되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이고요. 이게 이제
밝혀진 게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이제 있었던 거, 17년에 나왔던, 거기서 확인이 더 되고, 이게, 그리고 이 추진체계, 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추진할 때 문화부가 있었어요. 이때 문화부 장관이 유인촌이었거든요. 이, 이거는 문화 권력은, 그러니까 좌파 예술인 척출을 하고, 적출을 하고, 그런데 되게 빨간 줄로 여기 서 있지만 좀 재밌는 게, 혹시 민예총 아시나요? 민족예술 뭐 이렇게 하시는 그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예술인들은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우니까, 좀 지원을 많이 해줘서 회유책을 쓰자 여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예술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뭐 이랬었는데 어쨌든 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그러니까 우파의 문화 권력을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회유하고 그 다음에 적출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전략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분석은 해놨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뭐 이따 시간 되면 좀 얘기하고요. 어쨌든 저기, 정부 주도의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를 지우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유인촌이 딱 들어오자마자 예술 정책은 바꿀 것. 공무원도 블랙리스트 트라우마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영상에서 나왔던 송수근이라고 하는 블랙리스트의 토대를 세웠던 차관이, 어, 이게 복귀했을 때 그 사람을 옹호했던 사람이 이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의원으로 나오고, 뭐, 어쨌든 계속 복귀하는 문제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반민주주의, 탈거버넌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반거버넌스라고 표현했지만, 어떤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주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다 막아버리는 거죠. 사실 거버닝으로 다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거버넌스라고 주로 표현하게 되니까 탈거버넌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관료주의, 역관주의가 공고화돼 있다. 저는 블랙리스트 핵심 중에 하나는 전관예우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관료 집단이 강화하면서 그 뭐 퇴직을 해도 이제 계속 이어가는데 그 과정들을 보면 되게 조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료 집단이 자신들의 권력을 놓지 않고 만약에 관료 집단의 어떤 니즈, 이 욕망과 이렇게 괴물 같은 윤석열, 관료 출신의 윤석열이 나왔을 때, 그때 이게 합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지금 윤 정부 인사는 주로 인사의 전문성보단 사적 채용을 하고 중앙 중심 위계와 관료주의 강화, 그러니까 로컬 지역이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권력을 나눠주기 위해서 사실은 지방자치 자체를 만들었음에도 다시 중앙 중심의 권력을 위계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블랙리스트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들은 지금 다 삭제를 했고, 문체부가 다 하고 나서 자기들이 지금 다 삭제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게 또, 이게 눈치를 보는 게 윤석열이 오고 나서 회전문 인사에서 공무원들이 회전문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이게 되게 좁은 문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딜 가야 되는 것들이 생겨야 되니까 더 눈치를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유인촌 장관이 이렇게 책임 심의제를 발표했다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기관 직원이 예술 지원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블랙리스트를 했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관이 뭐 문체부가 혹은 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이 예술인도 아니고 예술의 전문성도 없는데 행정 담당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시에 따라서 위에서 내려오는 그 하달된 지시에 따라서 그 블랙리스트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원 전담 그 책임 심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실제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서 현장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사건들이 조금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가 약간 수집 중입니다.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제도화하는 것들이 좀 심하다. 이 사진은 제가 일부러 갖고 왔는데, 이 사진 되게 대표적인데, 앞에 유인촌이 선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유인촌이 국정감사 이제 처음에 취임을 하고 나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장관 3명이 이동관이랑, 그 다음에 저기 누구지? 여성분, 무슨 아무튼 여성분 되게 막말하시는 그 분이랑 이 유인촌 셋이었는데 유인촌이 거기서 되게 상대적으로 괜찮은 인물로 막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심각한 사람들보단 얘가 낫다 이런 거였는데 사실 실상은 굉장히 심각한 거였고요. 이 사람이 이제 복귀를 했죠. 이명박 때 블랙리스트 책임자가 이렇게 복귀를 했죠. 바로 뒤에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문체부 고위공무원이에요.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김기춘이나 뭐 이런 조윤선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처벌은 받았기 때문에 낮아도 처벌은 받았는데 이 사람은 처벌 대상이었죠. 그런데 형사기소를 했어요. 저희가 18년에 형사기소를 이제 문체부를 통해서 형사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왔냐면은 4년이 지나서 윤석열 당선되고 바로 다음날 나왔어요. 결과가. 기소 불발됐죠. 그래서 야, 이 관련 집단 진짜 무섭다. 어떻게 딱 그 결과가 윤석열 당선되고 그 다음날 나오나? 그리고 그리고 나서 관료들이 이 사람을 처벌하지 말자고 그 전직 장차관들이 탄원서를 내가지고 인사혁신처에 탄원서를 내서 원래 형사기소가 안 되면은 이게 중징계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징계를 안 하고 불문경고로 끝났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관광정책국장으로 복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주요한 핵심 업무를 하다가 그 문재인 때는 눈치를 보고 외곽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이제 안 받아도 되는 거고 지금 윤석열과 되게 가까운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관광 쪽을 되게 핵심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돈이 많이 쏠리고 그리고 중앙부처로 돌아와서 이제 하는데 이렇게 복귀를 해서 이렇게 같이 선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블랙리스트가 이게 하나씩 그 뭐지? 한밤중에 꿈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다시 권력자로 이제 부활하는 문제들. 되게 핵심적인 그거고요. 여기 사건은 지금 보면 광주광역시가 뭐 예를 들면 거리미술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했다. 뭐 행안부가 전주시에 위탁한 어떤 그 성평등과 관련된 전시에서 그 대표의 말과 생각이 다르다고 이미 공공 공공적인 그 뭐지 선정제도를 통해서 선정이 됐는데 갑자기 퇴출시켜 버리거나 그러니까 행안부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죠. 이게 기관 그다음에 정부 조직 지자체 계속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행안부 아마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가수 이랑이 좀 사회 비판적인 노래를 부르니까 윤석열이 그러니까 VIP가 이때 행사 때 참여할지 모르는데 이 공연을 할 수 없다 이래서 중간에 갑자기 이제 공연을 취소를 한 사건이었는데 그 가수는 이제 공연 준비를 하느냐고 시간을 굉장히 들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수가 공연을 준비한다는 건 예술 노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해서 한참 논란이 또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열을 당하면 예술가들이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그러니까 예술 활동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생계 위기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직업적 위기까지 같이 오게 됩니다. 그 사건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이랑 사건이었고 뭐 쭉 보시면은 윤석열 차는 문체부였고 뭐 경찰서에서 이제 이하 작가 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하면 뭐 이게 각종 검정물 침입죄나 우괴물 광고법 위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걸고 여전히 그렇게 걸고 있고요. 이게 다 2022년, 23년 이렇게 되고요. 24년, 23년, 24년 이렇게 대전광역시, 서울도서관, 국회 사무처, 대구광역시, 각종 지자체에서 매번 한 달에 한 번꼴로 쭉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사건이에요.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많은 거고, 그리고 요즘 굉장히 심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책 분석행위라고 할 정도로 도서에 관한 검열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뭐 성평등과 관련된 책들이 예를 들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성평등 책을 폐기 46종을 폐기를 했었거든요. 2,600 몇십 건이던데. 아무튼 폐기를 하고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도서관이 요즘은 그 지역 문화의 핵심이잖아요. 영화도 보여주고, 거기에 어떤 다양한 강좌도, 문화 프로그램들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들도 다 끊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그런 문화 향유를 하거나, 혹은 이제 자신들의 생각을 좀, 권리와 관련된 생각들, 그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문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지원이 끊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영화제, 그다음에 뭐 독서 감상회, 도서관, 뭐 전시회 이게 이제 각종 지자체 기관들이 검열을 쭉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그냥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하는데 이렇게 계속 초반 사건들 보면은 이 대통령 풍자가 있는데 윤석열 차도 마찬가지고 혹은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여기 춘천은 이제 김건희 여사 이런데 이게 하고 났더니 저절로 2022년 말쯤 근데 2013년 되니까 알아서 민간에서 어 풍자화와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풍자화를
하면은 풍자 작업을 하면 전시 공간을 대관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대관을 해줬다가 취소한다고 하거나 알아서 이제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되고 광주시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심하 있었죠. 어쨌든 요거고요. 여기 영진이 차세대 미래관계 육성 사업인데 요 사건은 우리 강신하 변호사님께서 지금 인권위에 같이 저희랑 진정을 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문체부가 복권기금을 영화진흥위원회라고 영화인들, 독립영화계나 뭐 이런 영화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기구에 위탁을 해서 그래서 이 차세대 미래관계 육성 사업,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영화를 예술 영화, 독립 영화 이런 영화들을 학생 때 경험을 하게 돼서 나중에 이제 어떤 관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 사업인데 여기에 영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 그 다음에 특정 이념을 배제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라고 공고가 난 거예요. 이런 사업. 그러니까 이건 검열 사건이죠. 다양한 내용들을 경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 특정 이념 배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 때문에 예를 들면 세월호 영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세월호 영화 못 보고 뭐 각종 서울의 봄 영화 이런 것들 도 서울교육청에서 서울의 봄 그 교육청에서 그 서울의 봄 그 교사들이랑 뭐 이렇게 봤다가 그게 막 고소고발 당하고 약간 이렇게 얼마든지 이제 그 정치적인 내용 중립성이라고 한 표현이 되면 그런 영화들은 다 배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인데 이게 피해가 이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인들도 있지만 어 자신들의 창작물을 이제 사람들한테 알릴 기회를 이제 박탈당하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거를 봐, 이걸 보고 자신들의 어떤 생각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청소년들의 어떤 교육권과 인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주체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를 박탈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고 이따가 좀 강시아 변호사님께서 좀 더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진짜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계속되고 있는 이 사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초반에는 풍자화 중심이었고, 그다음에 건 바이 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초부터 2023년부터 계속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뭐냐면 사전 검열 제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예 예전에는 국회 전시장이면은 사전 신청서만 내면은 됐었는데, 어, 작가의 이력까지 다 제출해서 내라고요. 작품의 모양과 작가 이력까지 해서 그거 보고 이제 사전 검열해서 이제 걸러내겠다. 이렇게 제도화하는 거고 아까 영진이 같은 경우도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서 사전에 이제 배제를 하는 거죠. 그 정적인 내용들은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아까 또 그런 예술 지원에 있어서 직원들이 이제 책임 심사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서 이게 누구를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으로 걸러낼 수 있는, 사전에 걸러내서 애초에 리스트 같은 것들이 남지 않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공고화된다. 관료독의 기술로 검열, 배제, 차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좋은 조건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이고, 이런 다 사진들. 여기 강시아 변호사님 계시고. 요 사건은 있습니다. 요 사건은 아마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서울국제도서전이라고 하는 출판협회에서 한 사업인데요. 그 행사에 출판협회가 블랙리스트 피해 단체여서 저희랑 같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운동을 좀 했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출협이랑 뭔가 생각이 좀 맞아서 국제도서전이랑 뭐 이렇게 국제 아동 도서전을 좀 같이 키워보자, 국제적으로 키워보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출협이 태도를 바꿔가지고 저희랑 블랙리스트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블랙리스트 가해자를 오정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소설가인데 사실은 블랙리스트 가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사업에서 그렇게 좌파 예술인들을 배척하는데 위원장으로서 격격한 역할을 했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자기 후배격이 되는 예술가들이 정말 200명 가까이가 지원을 박탈당했고 그 사건은 다 조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간인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는 건데 이 오정이라고 하는 오정기 소설가로서 유명하나 실제로 권력이 있을 때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거죠. 그런 사람을 홍보대사로 기용하는 문제를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기자회견하고 막 대응을 하다가
이 도서전이 도대체 뭐길래 이러나 이러면서 저희가 이 도서전 기자회견을 끝나고 피켓을 이렇게 접고 티켓을 끊어가지고 이 행사장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그 경호처가 달려와서 대통령 경호처가 달려와서 미친 듯이 이렇게 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막 있잖아요. 이틀막의 가장 1호는 사실은 저희죠. 작년에 이 일을 당했었고, 이때 60대의 시인도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 지금도 치료를 받고 계세요.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송영동 시인이시고, 이렇게 한 여러 명이 다쳐서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소고발을 진행 중이지만, 이게 경호처 입장은 저희가 김건희 여사를 테러하려고 한 줄 알았다.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김건희를 여사를 테러하려고 해서 이렇게 했던 거니까 정당화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떠한 고지도 없었고 갑자기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폭력을 당하고 나서 이 트라우마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 밑에는 사실 전데 지키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문화제를 했어요. 비정규직 노동자들하고 했었는데 이게 문화제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부터 해가지고 윤정부도 마찬가지고 법이 집회시위법과 상관이 없이 그냥 알아서 행정 지침으로 막 그 집회시위의 권리를 이제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불법이 아니고 집회시위 권리법에도 보면 문화예술을 거리에서 했을 때 그거는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15조인가 16조에 이렇게 딱 명시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이제 고발을 했어요. 이럴 때 이제 저희가 렉처 퍼포먼스라고 해서 현대예술에서 이렇게 어떤 강연 형식의 퍼포먼스를 취하는 게 있는데 그 일부러 특정하라고 이제 예술인이다 이래서 베레모를 일부러 쓰고 가는데 그 베레모를 쓰고 이제 그걸로 낭독을 했었죠. 이제 뭐 경찰 인권 선언도 읽고 별걸 다 읽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이 정보과장이 와서 이제 서초서에 정보과장이 와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집회와 동일한 형태의 불법 집회다. 그러니까 예술행위, 시인이 신앙송을 하고 무용가가 춤을 추고 미술인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가수가 노래를 불렀거든요. 이렇게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했던 문화제가 간만에 처음이었는데 정말 몇 년 만에였는데 이날 이제 저희를 너희가 하는 건 예술이 아니라 불법이다라는 얘기를 저랑 계속 설왕설래를 하다가 여기 이 뉴스에 이게 짝 찍히진 않았는데 이제 저희가 있는 영상에는 당신들이 하는 건 예술이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술의 표현의 자유라는 게 요즘은 예술이 갤러리나 공연장에서만 하는 예술은 아니죠. 사실 그 장소를 넘어간 지 꽤 됐었고, 특히 사회적인 어떤 내용들,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런 예술 같은 경우는, 현대예술 같은 경우는 그 장소에 가서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그랬을 때 예술이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게 완전히 범법자 취급을 해서 고발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유인촌이 와서 딱 처음 한 얘기는 이거예요. 되게 유치한데 저희가 강시아 변호사님 포함해서 저희가 다 같이 그러니까 민변 포함해서 다 같이 예술인들의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예술인 선언을 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유인촌 임명 반대 운동을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오래 했었는데 뭐 1인 시위도 하고 문화제도 열고 뭐 쭉 했었는데 그런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실제로 저를 찬성하는 예술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춤추고 연기하고 노래하는 예술가고, 반대하는 분들은 예술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문화행동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반대하면 예술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을 하나 만들었죠. 그래 문화행동이라고. 그래 우리 문화행동 한다 이래서 이제 지금 법 만드는 게 그래 문화행동 통해서 총선 때 이제 계속 토론회 열고 국회 설득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정당 설득하고 해서 이제 쭉 했었던 거고 이렇게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고 이념으로 갈라치기 하고 또 보면 블랙리스트 자체를 이게 안 했다라고 하는 게 실제 증거가 다 있어요. 증거가 있고 백서라고 해서 진상조사위가 이제 조사한 백서 이거는 그 헌법재판소나 혹은 이게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다 그 증거물로 쓰이는 그러니까 증거로서 어 이렇게 인정이 되는 이 백서에 백사번이 유인촌이 언급되거든요. 유인촌이 아니라고 하는 게 거짓말인데 이제 본인은 하지 않았다 이런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피해 그러니까 직원들 피해 걱정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블랙리스트는 절대 없다. 근데 만약에 내가 블랙리스트 했으면 왜 구속 안 시켰냐 이랬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힘
의원들이 엄청 반대해가지고 하다가 중단됐어요. 진상조사가. 그리고 또 문제는 공소시효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법적으로 이제 못 풀었는데 사실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어 그러면서 저희들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자고 저희가 성명서도 내고 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작파 저출에 어떤 기술이 있는 이념 기술자인 유인촌이 복귀했다. 유인촌이 복귀 후에 공식 석상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예술가들에게 예술 지원과 생계 지원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회 비판적으로 예술을 마음대로 할 거면 뭐하러 지원을 받냐. 국가가 그런 걸 왜 해줘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블랙리스트 부인하면서 블랙리스트를 시민단체 보조금 집행의 어떤 부정이랑 이게 동일시해서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 창작예술, 독립영화 등 일정 정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세월호 내용들을 다루거나 이태원 참사를 다루거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 내용들을 다루면서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의식을 좀 높이는 예술 작업을 예술이라고 하지 않고 또 아까 제도 통제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다 삭감을 해버려요. 그런 사업들을. 그래서 어, 일정 정도 이렇게 공공성 기조라고 하는 것들이 삭제됐고 많은 창작 생태계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 생태계도 위축이 됐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죠? 아까 요거는 이제 그 국정원에서 문체부 장관만 볼 수 있도록 한 이 문서인데 요게 저기 뭐지? 예술계 종북 세력의 반정부 정치활동 무력화 문건이라는 게 국정원에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저는 이런 제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무섭더라고요. 여기 딱 빨간 거 보면 문화부는 작가의 민해총내 온건 좌파 인물에 대해서 뭐 수나 반응을 하고 문화부의 역할을 이렇게 명시하죠, 정확하게. 이래서 이게 그리고 대외부와 관련 대외 기관의 반영 예정이라는 문구가 이렇게 그 내용에 있는데 어쨌든 유인촌한테 직보됐다라고 하는 정황이에요. 유인촌이 여기에 관계 없다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문건으로 다 확인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년만 있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술 검열과 갑질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고민은 있습니다. 이건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술인 같은 경우 예술인과 관련된 정책을 얘기하면 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팔길이 문화 정책을 얘기하거든요. 복지에서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팔길이를 하는데 이걸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탑다운 위에서 결정해서 아래로 내리는 이게 같이 이게 민주사회는 이게 같이 만들어내는 거죠. 상호적인 건데 탑다운이 굉장히 내면에 돼 있고 이게 빠지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 예술을 도구화하는 것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무슨 장이 되려고 하면 뭐 재단 대표가 되거나 무슨 장이 되려고 하면 어쨌든 누구 후보에 선거 운동을 하고 정치적으로 붙어 있어서 되게 뭐라지 깜깜이로 이제 인사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권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사실 되게 불평등한 어떤 권한 분배가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위계 문제라는 게 예술계라고 하잖아요. 예술계 굉장히 심각한 게 특히 전통문화나 미술계. 미술계는 개인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개인 작업실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밖으로 표출되기 어렵고 전통 문화는 그 계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지? 도제 방식으로 이제 계승을 하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되게 위계 문제에 패착돼 있죠. 그리고 사실은 예술계 미투 문제 했을 때 이윤택 아시죠? 이윤택. 그 희곡 작가. 이윤택 거는 되게 잘 알려졌던 거는 거의 집단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 하나가 되게 수십 년 동안 말 하나도 안 하다가 누군가 얘기하면 집단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그 사건이 나왔던 거지. 사실은 전통문화나 미술계나 이런 데서는 그런 사건이 났을 때 말을 못하고 놔도 그냥 금세 사라져요. 그래서 이런 조건 속에서 되게 어렵게 사회보장의 어떤 사각지대, 직업적 지위도 없고 그리고 요즘에는 국가 프로젝트나 이런 데서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적은 돈을 갖고 그리고 자기가 창작한 거에 대한 어떤 저작권이라던가 창작의 권리 없이 이렇게 계속 임시직으로 살아가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예술 지원은 없애고 자꾸 일자리들을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임시직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일을 하고 나중에 창작을 해라. 그리고 창작하는 거는 원소스 멀티 유주를 할 때 그 그냥 기본의 바탕이 되는 그거를 제공해라. 그래서 그걸 원소스를 갖고 2차 저작물, 3차 저작물 만들어서 그걸 갖고 이익이 났을 때는 그거는 기업이나 혹은 뭐 이렇게 공공기관의 것이지 뭐 너의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있고 뭐 구름빵 사건들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 이 사건이 되게
대표적이고 이우영 작가도 마찬가지죠. 이우영 작가도 이제 자신이 작업했던 것에 대한 저작권이 없었기 때문에 업체에 뺏겼기 때문에 정말 빚을 져가면서 자기 작업을 자기 집에다가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그게 어, 고소고발 당해서 피해 보상으로 그 업체가 건 게 거의 한 6억 얼마인가? 그렇게 걸어놨거든요. 그거를 좀 깎아가지고 지금 최근 계속 승소해서 남은 게 이제 유가족이 한 8천만 원 정도를 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이렇게 좀 예술가들이 프리랜서로서 뭐 혹은 각종 임시직으로서 이렇게 뭐라지 열악한 위치에 있으면서 이렇게 갑질이나 검열에 대해서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어떤 예술 현장과 그 권력 집단 간의 권한 분배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문화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잘 성립이 안 됐다. 한국 사회가 사실은 민주주의의 주체로 성장시키는 부분들이 교육에 등장하지 많이 했지는 않았잖아요. 등장을 해도 계속 경쟁 국면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의 주체로 이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성찰하고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진한 진상조사,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라고 했고 정책 범죄고 그것들이 지원 사업이든 혹은 예술가가 참여하는 사업들이든 여기에서 이게 작동했던 것들인데 이 작동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상조사라고 하는 공식 진상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한 거는 버려진 거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박탈감이 심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는데 우리 쪽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블랙리스트가 아니니까 배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건은 있는데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제대로 이제 권리 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특히 블랙리스트 관련돼서는 전혀 못하고 있고 공직자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 교재를 개발해서 표현의 자유 교육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과제로 좀 삼았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거부가 심하더라고, 공무원들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교육받는 걸 원하지 않더라고. 근데 이건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인사교육들을 받으러 연수를 떠나잖아요. 그때 분명히 예술교육을 받는데 표현의 자유 교육은 안 받고 예술교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일상적이어서 아까 지자체에서 되게 수시로 검열이 일어난다. 자기 검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일상화되면은 그것들이 이제 표현의 자유 인식이 없는 부재한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심각한 상태로 벌어지고 아까 블랙리스트 책임자, 주모자, 고위공직자, 블랙리스트 실행에 연루된 오정희 같은 전문가, 선류가 처벌이 제대로 안 되고 사회적 지위를 유지한 채 복귀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는 이제 예술인들은 당장의 지원 여부에만 매몰되어 있는 예술 현장의 어떤 비주체성의 문제, 이익만 쫓는 협단체의 문제, 지역문화재단의 어떤 정치적 사유와 선거랑 연결된 사유와 문제 이런 것들이 토대가 돼서 사실은 안 된다. 그랬을 때 이렇게 윤정부 같이 굉장히 괴물 같은 정부가 나타났을 때 정말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인 거고 이건 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예술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을 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 그러니까 좀 기능적인 거, 그림을 잘 그리거나 노래를 잘 부르거나 이런 것을 어떤 기능적인 어떤 실현들 이런 것으로 하이테크 뭐 이런 기술로 예술을 인식하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예술 교육이거든요. 근데 예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사회의 가치를 생산해내고 그리고 시- 보여지지 않는 비가시적인 걸 나타내거나 새로운 가치들을 발굴해내거나 어떤 목소리를 내서 작품을 통해서 뭐 이 사회에 어떤 균열을 낼 수 있도록 하거나 새로운 세계를 발굴하거나 실험적이고 전위성 있는 예술이어야 되는데 이게 예술이냐 예술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정치적인 어떤 내용을 담았는데 이게 이번에도 이제 그 강시아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 뭐지 영진이에서 이제 검열 났을 때도 이게 정치적 중립성을 예술의 정치적 중립성을 둬야 된다. 뭐 그래야 예술인들이 아니 그 학생들이 나중에 자신들이 결정하면 되는 문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도 예술일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여지를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사실 그런 인식들이 좀 확대됐을 때 좀 예술적 가치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사회가 좀 풍요로워지는 것들도 있을 거고, 예술인도 스스로
그냥 작업실에 갇힌 자기의 창작물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 예술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 예술의 신화 속에 갇혀서 무슨 상 받으면 위대한 예술이고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상 받는 게 위대한 예술이 아니라 보통 위계 누구랑 친했을 때 신사 누구랑 친했을 때 받고 누구 애인이 이거 받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일단 이렇게 예술인들에게 스스로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사회의 토대가 됐을 때 사실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빈도가 적어질 것 같고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은 사실 그 사회의 어떤 민주성의 회복과 연결된 지점이다. 근데 그게 제도나 법을 통해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이랬을 때 문제를 그러니까 그걸 수행하는 관료의 문제도 보고 현장의 문제도 보고 전 사회적으로 이 블랙리스트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것들. 그러니까 어떤 문화예술계의 특정 사건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게 그냥 해결됐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적폐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부활하는 거고, 요즘은 문화예술 문제, 저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요즘엔 언론이랑 같이 저희가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라고 해서, 언론개혁연대랑, 그다음에 언론노조, 그다음에 각종 정보인권, 요즘엔 정보인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SNS를 많이 하고, AI나 하이테크놀로지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예술이랑 다 같이 해서 표현의 자유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회적 확장을 하면서 좀 예술도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사실은 제가 좀 실력은 안 되지만 이렇게 와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거는 일단 예술이 어떤 거고, 블랙리스트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됐고, 왜냐면 일반 세계랑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정체범죄라고 하는 게 당장에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여기 선생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강연 이 정도로 마치고요. 좀 부족한 얘기는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강시아 변호사님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총희 작가님, 어, 너무 PPT 자세히 준비하시고, 열정적 강연으로 긴 시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제가 요점 같은 거 좀 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바로, 이게, 여기에 대한 질문과 또, 우리 강신아 상대표님의, 어, 보조 설명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우선 이제 먼저, 강연에 대한 질문 또, 그리고, 보완점 있으신 분 좀 질문 좀 해주실까요? 예, 박상일 단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저요? 예, 화면에 바로 일단 저기 나타나셔서. 근데 먼저 잠깐 뭐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이 문제는 뭐 여전히 같은 이제 관심사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저는 전적으로 모든 얘기 다 공감을 하고 너무 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좀 더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이런 특히 이제 뭐 이런 것도 계기가 돼가지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일단은 그래서 강연 일단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게 하나 이제 생각이 났어요. 이제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이렇게 일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도 결국은 아직 기준점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얘기하는 이제 뭐 관련 법 추진이나 다 연결된 문제긴 하지만은 이제 200월 뭐 귀에 걸면 뭐 귀걸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마디로 자기 입맛대로 갖다 이제 끌어다 맞춰가지고 자꾸 이제 얘기하는 이런 식의 이제 물론 이제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되게 더 큰 문제긴 한데 어쨌거나 그런 것이 이제 심지어는 뭐 이제 합법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합법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법이 있다고 하기도 애매하니까 합법적이라는 표현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잠깐 공공연하게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잠깐 공공연하게 대놓고 이제 그런 옛날에는 저는 이게 음성화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양성화됐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전에는 뭐 그게 해도 눈치를 봤는데 눈치도 안 보고 한다는 이제 그런 이제 느낌 솔직히 강해요. 뭐 최근에 있었던 이제 그 입틀막 사건만 하더라도 사실 그 눈치를 본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근데 눈치 안 보잖아요. 이건 정말 좀 이제 좀 뻔뻔했다고 해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사회 풍조나 이런 지향점들이 좀 뻔뻔해졌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그래서 그 법제화가 꼭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 박상일 단장님, 깊이 있는 말씀 잘 들었고요. 손덕기 실장님도 하실 말씀 계신가요? 아, 예, 손 드셨네요. 예. 손덕기 실장님. 네. 뭐 제가 여기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면 결국은 이게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집착하고 집요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일반 국민들로 가면 생각을 하지 마라. 너희들은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게 어떤 최종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냥 우리 어떻게 피부를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은가 하는, 그리고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도 갖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판을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 비판보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그냥 혐오나 해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비판에 대해서 특히 기득권층이라든지 이쪽은 비판에 대해서 그냥 생내적으로 막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은 어느 정권인지 자신이 지향하는 문화예술계를 어느 정도 지원하고 어느 정도 측근에 두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로 블랙리스트로 들고 그들을 탄압하고 생계까지 위헌하면서 문화예술 탄압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블랙리스트랑 초유 사태가 일어났고 실제로 조윤성 장관 같은 경우는 실형을 살았고 김기춘 장관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지금도 재판 중이고 그런데 유인천 장관 같은 경우도 이명박 정권 때 사실 블랙리스트가 늦게 발견이 돼서 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안 받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유인천 장관은 그랬잖아요. 나는 블랙리스트하고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 근데 늦게 발견돼서 이게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지 이명박 정권 때부터 블랙리스트는 태동했었고 박근혜 정권이 더 이어받았고 근데 문제는 그때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탄압했던 유인청 장관들 그분들이 다시 부활했다는 거. 근데 이런 일이 벌었으면은 어, 우리 문화예술계나 대한민국에서라도 사라졌고 다시는 사라져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시 부활했다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야 이제 윤석열 정권의 이게 사실 너무 커다란 잘못이 죄를 지어도 떳떳하게 다시 나타나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강신하 상임대표님이 이 문화예술계에서 열심히 이 블렌드에서 법제화에 노력하고 계시고 토론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강신하 상임대표님 여기 덧붙여서 이제 보충할 말씀 있으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윤이 우리 작가님께서 열심히 이 문화예술인들이 마음대로 창작할 수 있도록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예술을 되게 힘들잖아요. 순수 예술가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이제 보조금이 필요한데 그걸 미끼로 보조금을 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을 통제하고 뭐 정치적 견해로 해서 삭감하면 진짜 치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뭐 사상과 이념을 배제한 작품하라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이념 지향적인 정부잖아요. 맨날 말만 하면 이념 뭐 그걸 말하면서 이념을 이념적인 거는 뭐 말인지 모르겠어. 싹 떼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 이념은 순수 예술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뭐 작품은 아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기
유인촌이가 정부의 비판적인 그런 정부가 보전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자체가 사실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보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해서 차별하지 말라 그랬는데 딱 거기에 걸리는 건데 근데 예술인 권리보장법 보면 그런 불이익 보면 신고를 누가 하게 하느냐면 문체부 장관한테 신고해야 돼요. 범죄자한테 신고, 범죄자가 어떻게 판단에 주체가 돼서 말이 안 되는 법도 좀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것도 그 미래 관객 사업의 뭐죠? 차세대 미래 관객 사업도 사실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라서 문체부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뭐 말도 안 되니까 인권에다 진정성밖에 못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열심히 진짜 순수 예술이 살아야 이게 기초 과학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야 이게 문화 예술이 살아나는 건데 김구 우리 백부 김구가 그냥 문화 강국이 가장 바람직한 사회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하에서 우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을 뽑아서 문화를 망구는 나라가 돼서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정윤희 작가님이 빨리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 빨리 대한민국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네네, 찬성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어, 약간 보태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윤석열 차 그 기차 풍자 만화. 그걸 갖고 이제 어쨌든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니까 같이 싸웠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때 이제 질의를 하고 이럴 때 그 당시에 이제 박보균 장관인데 박보균 장관은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고 그리고 저기 전두환 네 전두환 되게 옹호하는 글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 장관 임명되기 전까지. 그런 인물이 이제 장관이 됐는데 이 장관 나중에 이제 쫓겨났어요. 아니, 윤석열의 마음에 안 들었는지 쫓겨났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 국감 때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순수한 예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오염된 예술. 이런 풍자, 사회적인 내용을 담아서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진 거는 정치적으로 오염된 예술이고, 그러지 않는, 예를 들어 유미주의적인 아름다운 예술? 그거는 순수 예술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프레임으로 갔거든요. 순수 예술과 정치적으로 오염된 예술? 그 프레임이 계속 유지돼서 요즘 지원 사업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원래 지원 사업에서 순수 예술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기초 예술이라고 하거나 정책 보고서에서는 기초 예술이라고 하거나 혹은 그냥 장르를 지칭을 했었는데 지금 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각종 그 산하기관을 통폐합해서 관리하기 좋게 만들고 있거든요. 통폐합해버려가지고. 그 장르 통폐합까지 다 해서 그거를 지칭할 때 순수예술이라고 통칭해서 지원 사업들이 나오는 거예요. 순수예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순수예술이 전유돼서 예를 들면 정치적 내용을 담지 않고 자기 말 잘 듣는 예술이 순수예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제도화하고 있죠.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좀 많이 답답하긴 합니다. 네, 아무튼 아까 얘기해 주신 거 그러니까 양성화됐다. 이런 검열에게 일상화되는 그런 것이 양성화됐고 노골적으로 어떤 그 표현에 대해 침해하는 환경들이 노골적으로 바뀌었다. 그런 거 공감하고 아까 정말 맞아요. 사실은 예술인의 어떤 표현의 자유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거 넘어선 지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바탕이 돼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게 됐을 때 당연히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야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자기가 편치해서 좋은 거 나쁜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즘은 도파민 자극하는 예술 아니, 도파민 자극하는 프로그램 막 특히 젊은 친구들은 영화 한 편 제대로 못 본다고 하잖아요. 짧게 짧게 잘린 그런 어떤 인식의 체계를 이렇게 바꿔서 어, 그 통제하기 좋게 옛날에 3S처럼 스포츠 섹스 스크린 이런 것처럼 통제하기 좋게 바보 만들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없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런 지금 블랙리스트 문제는 좀 심각하고 저는 사실은 예술인 권리보호법도 되게 중요하지만 특별법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해 주셨던 사무장이 얘기해 주셨던 유인촌이나 이런 그런 책임자들에 대한 진상조사 미진한 진상조사도 돼야 되고 유인촌뿐만 아니라 윤석열도 혹은 이런 채찍근의 어떤 고위공직자들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진상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강신하 변호사님. 예, 네, 작가님, 저 좋은 말씀 다시 때리셔가지고 새겨들 수 있었습니다. 어, 오늘은 저게 사실 의외로 좀 많은 분들이 안 들으셨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뭐 저기 너무 좋은 말씀이고 하셔가지고 또 유튜브 올리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또 이제 이 실상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오늘 시간도 오래되고 이제 30분이 넘어섰네요. 뭐 그 외 다른 말씀 하실 분들 계신가요? 네, 예, 기타 보충하면.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그 종희 작가님 너무 감사하고요. 공정과 평화 아카데미 6월 정기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